화면 없는 게 낫겠죠? 네. 화면 하니까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좀 가려지네요. 그죠? 자, 다들 잘 들어왔어요? 둘, 넷, 두 명이 안 들어왔나요? 다들 들어와 있나요? 네. 네. 자, 얼굴이나 한 번씩 볼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지금 한 명, 둘, 셋, 넷. 서진이도 들어와 있어요, 황서진?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켤 수가 없어요? 키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연구는 주로 신경과학이에요. 신경과학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통증, 뭐 진통제 개발 연구, 왜 아픈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발표의 주제가 그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저도 해야겠네요. 시작. 그래서 그 오늘 할 얘기는 좀 신경계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받았으면 생물 원인가? 거기 아마 나왔던 내용이랑 좀 겹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나왔던 부분이 혹시 있으면 좀 추가로 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그 되새기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체의 구성인데요. 생명체의 구성은 화학 물질부터 생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제 아톰, 원자나 DNA와 같은 분자에서 시작이 될 수 있고,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세포죠, 세포. 그래서 여기서는 민문익은 세포, 뭐 또는 평활근 세포라고 할 수 있죠. 민문익은 근세포를 예를 들었고, 이제 세포 단위에서 이제 모이면 조직이 되죠. 티슈가 되고, 이제 이런 조직, 티슈가 여러 개가 또 많이 모이면 오간,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 쪽이면 소화기, 뭐 호흡이면 호흡, 신경이면 신경, 내분비면 내분비, 이런 오간들이 될 거고요. 이런 오간들이 이제 다 모이면, 그러니까 위만 있어서 소화가 되는 건 아니겠죠. 위나 간,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 개통, 뭐 호흡기 개통,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유기체, 생물이 되겠죠. 인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생명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세포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가 있는데 세포를 나누는 기준은 엄청나게 많죠. 뭐 기능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세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생각을 해볼 게 흥분성 세포가 있고 비흥분성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수업이 6명인데 둘, 넷, 5명이 들어와 있는데 한 명이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수업이 학생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막 1시간, 2시간 할 건 아니고, 아마 지금 제 생각에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닥 길진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 뭔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지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흥분성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세포가 흥분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electrically excitation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흥분을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흥분을 한다는 거는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인 그 격차,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있더라.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흥분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흥분을 하는 흥분성 세포는 대표적인 게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 좀 전에 봤던 민문이근도 포함이 되고요. 심장근육, 골격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래서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가 대표적인 흥분성 세포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내분비 세포도 흥분, 다시 말해서 정기적인 익사이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흥분성 세포는 뭐냐? 이런 거, 근육세포나 신경세포 이런 걸 제외한 뭐 혈구세포 이런 것들은 익사이테이션, 정기적으로 흥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흥분을 한다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그 관심이 있고 하고 있는 연구는 신경계에서 통증 쪽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러려면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감각신경세포. 그래서 감각신경세포가 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익사이테이션, 흥분을 한다는 거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적인 흥분성을 갖는다. 일렉트리컬 익사이테이션 또는 이런 것들이, 흥분성이라는 게 결국은 신호잖아요. 전달되는 신호.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돼요.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정기적 힘을 갖는 여러 종류의 이온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정기적인 격차를 만들어내는 건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큰 전기의 힘을 만들겠죠. 근데 아무리 이제 큰 전기적인 힘을 만들어낸다, 흥분성을, 익사이테이션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뭐 100V, 200V, 300V 이렇게는 안 가요. 아주 작은 몇 미리볼트 수준의 아주 작은 정기적인 흥분성이 되겠죠. 근데 하나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그 정기적인 격차, 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온이잖아요, 이온. 근데 그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냐, 마이너스 이온이냐, 플러스 이온이면 플러스 2가냐, 뭐 플러스 1가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온들이 정기적인 힘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이거 다 나트륨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칼륨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 나트륨이나 칼륨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라서 앞으로 대학에서는 주로 나트륨보다는 소디움, 칼륨보다는 포타슘이라고 많이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칼슘, 클로라이드 이런 이온들이 있는데, 이온들이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힘을 갖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물질들이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로서의 특징도 가져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기적인 힘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고 마이너스끼리도 서로 밀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힘을 가져. 그래서 정기적인 힘을 이런 이온들이 갖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농도의 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화학적인 힘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온이 두 가지 힘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자, 힘의 평형 또는 균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활동 전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퀄리브리움이란 단어가 있는데 평형이란 뜻이에요. 평형. 그 다음 밸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균형이란 뜻이에요.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평형과 균형은 뭘 의미하냐면 전기적인 힘과 화학적인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것, 전기적인 힘과 화학적인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독립된 구획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한 구획을 A, 또 한 구획을 B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한 구역에만 어떤 특정한 양이온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이온이 뭔지는 상관없고요. 다만 플러스 1가짜리 이온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음이온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겠죠. 근데 음전하를 띠는 거는 반드시 이온일 필요는 없어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 아니면 음전하를 띠는 이온, 아니면 음전하를 띠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는 균형이 맞고 있죠. 이렇게 균형,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맞는 상태로 있는데, A와 B는 서로 막혀 있기 때문에 뭐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실험적으로 통로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통로냐면 요 특정 양이온, 얘만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온들은 여기 B에는 이 이온이 없어. 그래서 화학적 힘, 농도 병사에 따라서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동을 합니다. 농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지? 근데 흘러 가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생겼어. 화학적인 경사, 화학적인 힘에 의해서 흘러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요 음이온 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 뭐든 좋아. 하여튼 마이너스의 힘이 일렉트리컬 차지, 이 폴스 힘이 플러스 이온이 가지 못하도록 잡는 거야. 그렇겠지.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는데 요 이온이 화학적 물질로서 흘러가는 힘과 여기 있는 전하가 플러스를 잡는 힘,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같아지는 상태. 그게 이퀄리브리움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인 힘, 전기적인 힘이 같아지는 상태. 이게 이퀄리브리움이고 요때 전압계를 가지고 A와 B의 전압 차이를 측정을 하면 이게 몇 미리볼트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평형 전위.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이 지점을. 그래서 화학적 힘과 전기적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다라고 부르고요. 각 이온은 각자의 평형 전위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값이 있어. 그래서 앞에서 봤던 소디움, 포타슘, 칼슘, 클로라이드가 각자가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 그 숫자, 수학적인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에서 2를 따와서 뒤에다 이온을 붙이면 돼요. ENA, EK, ECA, ECl 이렇게 해서 각각의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포타슘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가져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세포마다 다른데 신경세포냐 근육세포냐 어디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터넷이나 책에서 보면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한 플러스 60, 그다음 포타슘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마이너스 8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숫자 절대값이 중요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볼 때 세포 안과 밖에 이온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이온이 분포하고 있는 농도에 따라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바뀌는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플러스 60이야 라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세포마다 다르고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건강할 때냐 아플 때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발견해서 방정식을 만든 사람 이름이 네른스트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요 값, 평형을 이루는 전위값을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라고도 부르고 네른스트 전이라고도 불려요. 네른스트 포텐셜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리버설 포텐셜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요 숫자, 이 볼티지 값이 바뀌면 딱 그 평형을 이루는 값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이온의 흐름이 발생이 되겠죠. 이온의 흐름이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역전전이, 리버설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막전이를 하는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7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막전인데 미리볼트인데 볼테이지인데 왜 마이너스가 나올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220볼트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20볼트란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실험을 할 때 이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를 그 옛날에 누군가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 크기의 전기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그때 처음에 그 연구를 할 때 그 실험 도구가 이제 좀 지금처럼 정교하거나 뭐 그런 도구가 아니겠죠. 많이 발달된 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몸 밖에서부터 전기값을 잰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밖에 있는 전기값을 잰 거야. 그래서 세포 밖에 있는 전기가 어느 정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거를 이제 0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포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전기값을 측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세포 밖보다 더 낮네. 그래?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세포 밖을 0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더 낮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값을 잡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70mV 혹은 마이너스 80mV라고 해도 그게 마이너스 값은 아닌 거야. 그냥 절대값 차이가 내가 기준으로 잡은 데보다 70mV 또는 80mV가 낮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침이라 많이 힘든가요? 네.
자, 그래서 활동 전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봤던 그 네모칸인데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왼쪽이 ICF라고 되어 있죠. ICF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 안이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이 ECF죠.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세포 밖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포 안, 여기는 세포 밖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근육세포든 신경세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은 이렇고 세포 밖은 이렇다. 그리고 세포 안에 제일 많은 양이온은 포타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 밖에 많은 양이온은 소디움이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여기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액티브하게 이 농도는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도가 깨지면 여기 있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농도를 맞춰줘요. 됐죠?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 있는 거는 이온 통로예요. 이온들, 포타슘, 소디움, 아니면 뭐 칼슘 이런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이 이온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통과시키는 이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이온에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위에 있는 두 개는 포타슘 통로네요. 포타슘 채널. 여기 있는 건 포타슘 채널. 밑에 있는 거는 소디움 채널. 그래서 얘네는 소디움만, 얘네는 포타슘만 통과가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건 통로가 아니네요. 채널이 아니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 아까 말씀드렸죠. ATP를 써요. AGE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분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ATPage죠. 그래서 농도 경사에 역행해서 반대로 퍼나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세포 안에는 포타슘, 세포 밖에는 소디움이 높게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 상태인데 다른 통로들은 많이 닫혀 있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가 열려 있는 게 있네. 이게 뭐냐면 포타슘 통로인데 리킹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리킹이라고 하는 건 줄줄 새는 거야. 줄줄 새는 포타슘 통로가 하나 열려 있어. 그러면 포타슘 이온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 화학적 물질이니까 농도 경사에 따라서 세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거야. 언제까지 나가? 안에 있는 음이온이 붙잡을 때까지 나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쉬고 있는 상태, 웨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막전이가 이제 쉬고 있는 거야. 일을 하지 않아. 익사이테이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그때의 값은 포텐셜, 이 전이 값은 뭐에 수렴해? 뭐하고 비슷해? 포타슘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근접해.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열려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여튼 어쨌든 요 리킹 채널, 리킹 포타슘 채널은 숫자가 그닥 많진 않아. 그래서 막 액티브하게 쏟아져 나가진 않아. 그냥 줄줄줄 새는데 아주 막 티가 많이 날 정도로 나가는 건 아닌 거야. 그죠? 숫자가 좀 적은 편이다. 여기서 요런 채널들이 있죠. 통로들. 요런 통로를 열고 닫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들을 요약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막전압 의존성이에요. 이 세포막이죠. 여기도 세포막이죠. 이것도 세포막이고 이것도 세포막이야. 뭐 세포막인데 세포막의 막전압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다시 세포 안이 플러스, 세포 밖이 마이너스로 막전이가 바뀌어. 그죠? 막전이가 바뀌었어. 그래서 막전이가 각자가 이런 통로가 열리고 닫히게 하는 막전이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플러스 30mV에 열려야지. 나는 플러스 50mV에 열려야지 하는 값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막전이가 그렇게 바뀌면 이 통로가 열리거나 아니면 그 조건이 다시 바뀌면 통로가 다시 닫히는 거예요. 이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그 일을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근데 단백질 자체가 어떤 일을 한다기보단 단백질에 인이 붙으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인이 붙거나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이 붙는다는 건 인산화가 되는 거고 붙었던 인이 떨어지는 거는 탈인산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 있던 통로가 인이 붙으면서 열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인산화 작동성, 포스포릴레이션 오퍼레이티드 채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많은 경우는 신경계에 많이 관찰되는 게 화학물질 매개성이야. 내가 상윤이한테, 내가 지민이한테, 내가 서진이한테, 내가 평강이한테, 내가 경환이한테 신호를 보내고 싶어. 신호를 보내는 걸 뭐라고 하면 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면 돼.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기본적으로 뭐야?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 매개성이야. 그래서 내가 보낸 신호가 그 수용체의 채널에 가서 붙어서 채널이 열리거나 아니면 열려있던 통로가 닫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초에 가면 우리 피부 같은 데 이런 게 많은데 손등을 이렇게 만져보면 내가 뭐 쓰다듬고 있구나 하는 게 느낌이 오죠. 그죠? 어떻게 이게 느낌이 오냐면 기계 작동성 통로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이렇게 만지게 되면 자극이 오면 이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아주 미세하게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세포가 눌리게 되는 거야.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린다고. 눌리게 되면 눌린 만큼 신경세포 감각수용체는 늘어나겠지. 늘어나는데 지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숨어있던 함께 있던 이런 통로도 늘어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세포 골격이 붙어 있거든. 서로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누르면 눌린 만큼 늘어난 만큼 이게 닫혔던 게 열리는 거야. 열리게 되면 요게 그때 요게 예를 들어서 소디움 통로다. 뭐 포타슘 통로다. 이런 게 있겠지. 칼슘 통로다.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디움 통로일 거야. 근데 소디움 통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디움은 세포 안이 많아, 밖이 많아? 세포 밖이 많아. 그래서 밖에 있는 소디움이 조금씩 들어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막전이가 조금씩 올라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올라가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뭐를 만나? 아까 앞에서 설명을 못했네. 미안해요. 세포와는 지금 뭘로 돼 있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경환이 있냐? 경환이는 왜 얼굴을 안 보여줄까? 네네. 어디 아파? 킬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야, 근데 한 명 안 들어온 친구는 왜 안 들어왔대? 혹시 알아? 여러분끼리 별로 안 친해요?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 끝난다고 하니까 개강 파티나 이런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많이 친해지길 바랍니다. 자, 세포 안은 마이너스죠. 세포 밖은 플러스예요. 이게 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여러분 지금 예과 1학년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세포 안은 마이너스, 세포 밖은 플러스. 극이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합쳐져 있어? 분리돼 있어? 세포 안은 마이너스, 세포 밖은 플러스로 분리돼 있지. 이걸 뭐라고 불러? 분극이라고 불러. 극이 세포 안은 마이너스, 밖은 플러스로 분리돼 있어. 그래서 폴라를 갖고 있지.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요 네 가지 중에 하나 신호를 받아서 소디움이나 아니면 어떤 양이온들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막전이 자체가 조금씩 올라갈 거야. 왜 올라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세포 안이 플러스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야.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가다가 뭘 만나는데 트레스홀드, 문턱전이, 역치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걸 만나. 뭐에 대한 역치냐면 요거에 대한 역치를 만나. 아까 말씀드렸죠. 통로가 있는데 통로가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막전이를 감지하는 애가 있어. 나는 플러스 10mV에 열려야지. 나는 플러스 20mV에 열려야지. 나는 플러스 50mV에 열릴 거야. 이런 애들이 종류가 되게 많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열리게 해주는 막전압 의존성의 소디움 통로가 되게 많아. 힘이 굉장히 세. 숫자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볼테이지를 센서야. 볼테이지 센서 또는 볼테이지를 감지하는 소디움 통로가 되게 많아서 요게 닿았으니까 요 놈들이 어떻게? 열려. 그래서 한꺼번에 소디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양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프에서는 막 올라가겠네. 자, 소디움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언제까지 들어와? 소디움 이온은 세포 밖이 많잖아. 안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막 들어오는데 소디움 통로가 숫자가 겁나 많아. 그래서 기울기가 겁나 가팔라. 쫙 올라가. 그래서 신경계의 흥분은 천천히 일어나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 세포 안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었고 세포 밖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아까 분극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 탈출했어. 분극 상태에서 탈피했어. 그래서 이거를 탈분극이라고 불러. 그래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D 한 거야. D가 붙으면 의학용어로 뭔가 탈출한다, 변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 바를 때 하이드레이션이라는 표현 쓰죠. 수화, 피부에 수분을 촉촉하게. 근데 피부에서 수분이 뺏겼어. 그걸 뭐라고 불러? 수화가 아니라 탈수라고 불러.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된 거를 뺏기는 거를 디하이드레이션, D를 쓰죠. D. 그래서 액티베이션에서 탈출해서 디액티베이션 된 거야. 디폴라리제이션이 된 거야. 그죠? 디액티베이션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디폴라리제이션 이거 바꿀게요.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에요. 그래서 세포 안이 플러스 세포 밖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까지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다가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없는 음전환을 띠는 그 여러 가지들이 세포 밖에서 붙잡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잡을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까지 올라갈 거야. 이게 인터넷이나 교재에 보면 막 숫자로 막 써 있는데 사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략 플러스 한 30mV 언저리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난 소디움 이온 또는 포타슘 이온만 갖고 얘기하는데 양이온이 포타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세포 안에. 그지? 세포 밖에 양이온이 소디움만 있는 게 아니야. 음전화 양전할 뛰는 게 요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인즉슨 요 이온만 놓고 봤을 때 하고 전체적인 걸 고려했을 때는 전기적 힘이 바뀌어.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이온 하나만 놓고 봤을 때하고 아니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퀄리브리움 평형전이 포텐셜이 바뀌어. 숫자 값이 바뀌어. 왜냐하면 소디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양전을 띄는 게. 그다음 양전을 띄는 게 포타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요 막전이 있잖아.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요 근처 언저리. 요거 막전이를 감지하는 애가 또 있다. 근데 걔네들이 뭐냐면 포타슘 통로야. 여기도 볼테이지 센서야. 볼테이지 센시티브한 포타슘 통로가 여기를 감지하는 거야. 요만큼 플러스 얼마까지 올라가면 요걸 감지해서 우리가 열려야 되겠구나 이러고 열려. 그래서 열리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 왜냐하면 세포 안이 많으니까 포타슘이 빠져나가는데 어디까지 빠져나가?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비슷한 데까지 빠져나가. 근데 이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쭉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언더슈트야. 더 내려가야 되는 때보다 더 지나쳐서 더 내려가. 조금 더 내려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포타슘 통로가 좀 더 오랫동안 열려 있긴 해. 근데 오랫동안 열려 있다고 해서 이퀄리브리움을 지나쳐서 내려가잖아. 이거는 그 속도를 이게 뭐라 그러지? 관성 비슷하게 속도를 이렇게 지나쳐서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감지해서 열리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여기를 감지해서 열리는 애가 볼테이지 센시티브 포타슘 통로야. 그래서 안에 있는 포타슘이 나가면서 이게 쭉 떨어지게 되는데 요때를 감지해서 뭔가 변화해주는 채널이 없어. 요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지나치는 경우가 생겨. 그지? 그리고 요때 내려갈 때를 리프렉토리 피리어드, 불응기라고 불러. 불응이 뭐야? 상윤아, 네. 응했지. 근데 내가 서진이를 불렀는데 서진이가 응답을 안 해. 그건 불응이지. 아니,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네. 기간이 불응기야. 뭐가 불응기야? 소디움 통로야. 소디움 통로. 소디움 통로에 대한 불응기가 요 시기가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나중에 예과 2학년인가 그때 가서 아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요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포타슘 통로나 다른 애들은 문을 여닫는 게 구멍이 하나야. 근데 소디움 통로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 얘가 오작동할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있어 문을 여닫고 하는 게 두 개야. 그래서 직접 통로가 있고 간접 통로가 있어. 이거 부르는 이름은 좀 많아. 근데 요 부릉기가 왜 어떤 생략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요때는 원래 얘가 주로 쓰는 통로는 열려 있는데 간접 통로가 막혀 있어.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거 보여? 이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세포 구멍을 그냥 갖다 막아.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자 봐라. 요 윗대는 T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높아 낮아. 높아. 문턱전이보다 높아. 그래서 소디움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야? 열려 있는 상태야. 그지? 그래서 나는 지금 액션 포텐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급하게 내려가 줘야 돼. 그래서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서.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깜빡하다가 다시 떠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깜빡이기 위해서. 근데 한번 감은 게 다시 안 떠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신경세포는 빨리 아주 시급하게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근데 요때가 트레스홀드보다 높은 때야. 그러면 소디움 통로가 계속 열려 있게 되면 세포 밖에 있는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어떻게 되겠니? 들어와. 나는 지금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막전이를 내려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포타슘 통로를 열어서 안에 있는 포타슘을 밖으로 퍼내고 있는 중인데 원래 바로 옆에 있던 소디움 통로가 세포 열려 있어서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계속 들어오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나는 플러스를 퍼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싶은데 밖에 있는 플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 이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 간접 통로가 문을 막아버려. 그래서 소디움이 안으로 못 들어와. 요때는. 그래서 요때는 소디움을 아무리 두드려도 막전이가 위잖아. 요걸 충족하잖아. 막전화 보존성을 충족한 상황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아. 불응해. 불응. 그래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라고 불러. 불응기. 그래서 안전하게 얘는 안심을 하고 막전이는 쭉 내려갈 수가 있어. 그리고 오버슈트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두 가지 때문에 생겨.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했던 거를, 아이고, 내 손가락 어디야? 까딱했던 거를 다시 펴야지. 그지? 눈 깜빡했던 걸 다시 뜰 수 있지.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때는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온 소디움은 나가세요. 세포 밖으로 많이 나간 포타슘은 들어오세요 해야 되지. 근데 그러려니까 문제가 뭐야? 통로로는 안 돼. 통로가 열리면 계속 더 나가고 계속 더 들어와. 안 좋아져.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에너지를 써서라도 농도에 역행해서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퍼줘야 돼. 그래서 그게 소디움 포타슘 펌프야.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요런 과정들이 5ms 안에 다 끝나. 5ms 뭐냐? 밀리면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짧은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운동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뭐 슛을 쏘거나 뭐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신경계가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 전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통각 수용기라는 게 있어. 통증 수용기. 이런 거는 말초에 대부분 다 말초에 있어. 손가락 끝, 우리 피부 이런 데 말초에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그 통증을 노시라는 게 통증이라는 뜻이야. 그걸 리셉션 하는 애라는 뜻이지. 그래서 노시셉터라고 부르는데 말초 부위에 존재하는 통각 자극 수용기야. 그래서 역치를 만족하는 물리적 자극, 맞아도 아프지. 그 다음에 너무 뜨거워도 아파. 너무 차가워도 아파. 열 자극에 의해서도 반응해. 그 다음에 화학적 자극, 그, 뭐, 톡신? 독소 같은 거, 아니면 너무 산성이나 너무 염기성, 뭐, 이런 물질, 톡신에 의해서, 케미칼에 의해서도 활성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맞아도 아프고, 뜨거워도 아프고, 차가워도 아프고, 어떤 화학 물질에 아주 고농도 화학 물질에 노출이 돼도 아파. 그렇지? 그리고 통각수용기는 아주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 그 순응한다는 게 있어. 어댑테이션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때요?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걸 다크 어댑테이션, 뭐 암순응이라고 부르고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눈이 부시지만 좀 있으면 잘 보여. 그게 어댑테이션, 순응을 하잖아. 통각수용기는 순응을 안 해. 아프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야, 너 어디 피나? 어디 다쳤어? 너 어디 피부가 까졌어? 피부가 까졌다는 게 무슨 얘기야? 스킨 베리어,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막아야지. 그지? 그럼 안 되니까. 그래서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신호를 줘서 거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신호가 이제 나중에 불필요해져. 내가 어디 피나고 있네. 어디 무릎이 까졌네. 이제 알았잖아. 안 아프면 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 수능이 안 되는 거야. 어댑테이션이 안 돼. 그게 굉장히 불행한 거지. 그 수능이 안 돼서 어댑테이션이 안 돼서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그 이상 진행되는 게 만성 통증이야. 만성 통증은 통증으로서는 실격이야. 필요 없어. 이제 나 알아. 나 어디가 아픈지 아는데 왜 계속 아픈 거냐고. 필요 없는데,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 주요한 관심 분야예요. 자, 여러분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길 바래요. 평강아, 네? 많이 힘들어? 아니요, 최대한 괜찮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 자체가 재미가 좀 없긴 없다, 그지? 자,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더 그러니까 조가 모여서 하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뭐 여러분 자유로 맡기고요. 공부를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떤 자료든지 좋으니까 찾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내용을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세포 외액에서 물이 많아지면 내 질문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한번 의견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변할까?
자,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뭐라 그랬어? 세포 안과 밖에 있는 이온의 농도 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대부분 소디움에 대한 그 농도는 세포 밖은 145, 세포 안은 10 정도 된다고 해. 세포 밖에 한 150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된다고 해. 그지? 농도가. 그래서 각각의 값는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있을 거잖아. 여기서 하나 힌트는 요거야. 네른스트 방정식이 있어. 이거를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봐. 오케이? 공부를 하면 요 값을 가지고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나와.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세포 밖에 물을 뿌렸어. 그럼 요 농도가 어떻게 돼? 농도가 바뀌지. 희석되겠지. 그러면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실제 변한다면, 그지? 만약에 변한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 그지? 근데 만약에 변한다면 막 통증 환자가 있어.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 요법을 쓰면 어떨까?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요거라 그랬지, 요거. 턴 온 하는 거. 그치? 턴 온 하는데 요거를 잡는, 그지? 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그래서 통증 환자에서 이런 걸 써보면 어떨까 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리도카인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리도카인은 왜, 뭐에 쓰는 약이고, 그 다음 작동 원리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거를 통증 환자, 뭐 관절염이든 뭐든 좋아. 말초에서 뭐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쓰면 될까? 리도카인이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 이게 국소 마취제잖아. 그러면 이거를 전신 투여하면 왜 안 돼? 전신 투여하면 온몸이 아픈 환자 있잖아.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든 전신이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한테 리도카인을 전신 투여하면 왜 안 될까?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거 말고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디어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든 좋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거 수업 오리엔테이션 들었죠. 나중에 발표해야 되죠. 모여서. 그죠? 이거는 여러분 학점에 대해서 크게 그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과목이야. 맞죠? 그래서 내가 막 사이코나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여러분한테 F를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 보이죠? 그래 보이나요? 그래서 어쨌든 성적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발전하는데 제약이 없는 과목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한번 공부 한번 해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과는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갖는 직업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 평생 먹고 살 직업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먹고 살 직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거야. 그래서 예과 때부터 앞으로 이제 졸업이 많이 남았긴 했지만 여러분 역량, 여러분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역량을 지금부터 한번 늘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지금은 중요해. 뭘 아느냐가 중요한 건 본과 4학년 때 얘기고 예과 1학년 때는 뭘 아느냐? 예과 1학년 때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지? 근데 그걸 뭘 아는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줌으로 할까요? 아니면 줌하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발표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까지는 한번 가집시다. 응?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발표를 하는 걸 줌으로 해요.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카톡이나 이렇게 뭐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고받아서 보고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보내주면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10시 괜찮아요? 다음 주 10시에는 여러분들이 각각 뭐 1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분 이내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좋아. 그러니까 요걸 하고 다른 거 해도 좋고 요거 안 하고 요걸 해도 좋고 요거 안 하고 요거 해도만 해도 좋아. 상관없어. 아무 제약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통증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아픈 환자, 고통스러운 환자로부터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걸 좀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됐죠? 여기 조 중에 조장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조장이 없어요? 오늘 안 나온 친구 누군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그럼 그 친구에게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뭐 따로 한번 연락을 해보든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나가면 고맙습니다. 됩니다. 네.